평생을 바친 남편의 유산을 아들은 쓸모없는 짐이라 불렀습니다. 저를 위한다며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마저 팔아치우려 했죠.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땅 아래에 천년의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곳 강진의 아침은 언제나 바다 내음으로 시작해요. 밤새 강진만 위를 떠돌던 짭조름한 바람이 대문 틈으로 스며들어 잠든 집을 부드럽게 깨우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댕그랑하고 맑은 소리를 내면 그제야 저도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립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낡은 한옥이지만 이 집의 아침은 늘 그렇게 정갈하고 평화로웠어요. 제 삶처럼 말이죠. 마루를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었어요. 저는 늘 그랬듯 남편의 서재로 가장 먼저 향했죠. 그이가 떠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 서재만큼은 여전히 그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거든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볕이 잘 드는 창문부터 활짝 열었어요. 서늘한 아침 공기가 방 안 가득 쌓여 있던 묵은 책 냄새와 뒤섞이며 묘한 향기를 만들어냈죠. 제게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익숙하고 편안한 향이었어요. 부드러운 헝겊으로 책상 위 먼지를 닦아내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돼요.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흔적, 그 사람의 평생이 담긴 기억들을 어루만지는 저만의 의식 같은 거죠. 책상 위에는 그이가 마지막까지 보던 낡은 지도 한 장이 여전히 펼쳐져 있었어요. 강진 일대의 지형이 손으로 세밀하게 그려진 지도였죠. 얼마나 들여다봤는지 접히는 부분은 종이가 거의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어요. 그 지도를 손끝으로 쓸어보니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채 지도를 들여다보던 그 사람의 진지한 얼굴이 어제 일처럼 선하게 떠올랐어요. 고고학자였던 제 남편은 평생을 고려청자, 그 중에서도 잊혀진 가마터를 찾는 데 바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고집불통 학자라고 불렀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소년처럼 보였죠. 저는 그 소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꿈을 함께 꿔주던 침묵의 동반자였고요. 그이가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밤새워 자료를 뒤적일 때면 저는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말없이 곁을 지켰어요. 그이가 발굴 현장에서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면 그의 옷을 빨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이 제 몫이었죠. 서재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그가 평생 모은 자료들이 빼곡했어요. 분류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죠. 저건 사료 분석 노트, 저건 현장 답사 일지, 또 저건 일본에서 구해온 귀한 논문집.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의 연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정리했던 조수이자 비서였으니까요. 손때 묻은 연구 노트 한 권을 꺼내 펼쳐보았어요. 꾹꾹 눌러 쓴 그 사람의 필체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희미하게 발해 있었죠. 강진 사당리 일대와 동일한 유형의 도편이 우리 집터에서도 발견됨. 지층 구조로 보아 미발견된 3호 가마터일 가능성 농후함. 붉은 펜으로 힘주어 쓴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문장 아래에는 우리 집과 주변 땅을 직접 그린 지도가 붙어 있었죠.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은 이 땅을 그저 평범한 시골 땅으로만 보지만 내 눈에는 천년의 비밀을 품은 보물지도로 보여. 진짜 가치는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거야. 그때는 그저 남편의 열정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진심이었죠. 마당에서 호미질을 하다가도 작은 사기 조각 하나만 나오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제게 달려와 조잘거리던 모습. 여보, 이것 좀 봐. 그냥 돌멩이가 아니야. 이건 천년 전 고려의 숨결이라고. 그의 손에 들린 작은 파편에서 저는 푸른빛의 오묘한 고려 청자를 보았고 그의 뜨거운 심장을 느꼈어요. 그 사람에게 이 집과 땅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평생을 바친 연구의 현장이자 증거물이었던 셈이죠. 그 기억을 곱씹고 있는데 고요함을 깨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 낡은 유선 전화기로 저를 찾는 사람은 이제 아들 민준이밖에 없거든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자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집을 나간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하는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조급함과 불안함을 왜 제가 모르겠어요. 어미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안부 인사는 짧았어요. 사업이 조금 어렵다. 자금 회전이 막힌다. 그런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늘어놓더군요. 대놓고 돈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끝에 무엇이 매달려 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인데, 그러니? 하고 물으면 아들은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그 한마디가 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 같아 늘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자식의 힘든 일을 모른 척하는 어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제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화롭던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기분이었죠.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고 했던가요? 그 주 주말 아들은 예고도 없이 웬 낯선 차를 몰고 헐레벌떡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비싼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집이 너무 낡았네요. 수리비는 어떻게 감당하세요? 마루에 앉자마자 대뜸 던진 첫마디였어요. 그리고 이 쓸모도 없는 땅, 세금만 꼬박꼬박 나가지 않아요? 그의 눈은 제 얼굴이 아닌 집의 기둥과 마당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어요. 마치 감정평가사라도 된 사람처럼요. 그의 말투는 분명 존댓말이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가시가 돋쳐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안위보다는 이 집과 땅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을까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게 분명했죠. 제가 차린 소박한 밥상 앞에서 아들은 또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토화젓에 따끈한 밥 한 술 떠주니 그것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정보 얻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셔야죠. 아들은 작은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시니어 대상 스마트 자산 관리, 상속세 절감 방법 같은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읽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아들 얼굴 한번 제대로 더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아들은 제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결국 일이 터진 건 아들이 남편의 서재를 둘러보면서였어요. 그는 빼곡한 책들과 자료들을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혀를 찼어요. 이 짐들은 이제 좀 버릴 때도 되지 않았어요? 집만 좁아지고 먼지만 쌓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건 짐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것들이야.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어요. 그러자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죽은 사람 물건 끌어안고 있어봐야 뭐해요. 산 사람이 살아야죠.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들이 던진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것 같았죠. 남편의 뜨거웠던 삶, 그리고 그 곁을 지켜왔던 제 세월까지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전통과 유산을 지키려는 저와 눈앞에 이익만을 좇는 아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모자였지만 너무도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고요했던 제 일상에 그렇게 아들의 목소리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은 이제 어디에도 없고 그 아들의 껍데기를 쓴 낯선 이가 돈 냄새를 맡고 찾아왔다는 것을요. 근심,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들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쿵, 쿵,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마룻바닥을 울리는 것만 같았죠. 아들이 뱉어낸 차가운 말들은 보이지 않는 금이 되어 집안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는 듯했어요. 평화롭던 제 일상에 생긴 그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하고 깊게 파고들었죠. 며칠 후면 남편의 기일이었어요. 해마다 그랬듯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몸을 정갈이하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게 남은 몇 안 되는 중요한 의식이었거든요. 먼저 가버린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자 조상에 대한 도리, 그리고 제 삶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잘 말린 조기를 정성껏 굽고 정갈하게 나무를 묻히고 두툼하게 전을 부쳤어요. 이 동네에서는 제사상에 홍어를 빼놓으면 안 된다고들 해서 큰맘 먹고 삭힌 홍어도 한 접시 준비했죠. 콧속을 톡 쏘는 그 냄새가 꼭 남편의 고집스러운 성정을 닮은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어요. 한참 음식 준비에 열중하고 있는데 또다시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민준이었죠.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하려나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응, 아버지 제사 준비하고 있다.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어머니, 올해부터는 제사 같은 거 그만하시죠.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거 다 미신이고 돈 낭비, 시간 낭비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조상님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말이냐?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도리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밥 차려준다고 오시기나 하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평생을 지켜온 가치, 남편과 함께 공유했던 믿음, 그 모든 것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하찮은 미신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 세대가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는구나. 가슴이 아리다 못해 쓰라렸어요. 제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들은 본론을 꺼냈어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제 분노를 계산했다는 듯이요. 그는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위하는 청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어머니 노후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시고 편하게 사셔야죠. 제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하나 찾았어요. 그 해결책이라는 것은 결국 땅이었어요. 그는 본격적으로 땅을 팔자고 제안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신데 그 넓은 땅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팔아서 편한 아파트로 이사 가시고 남는 돈으로 노후 준비도 넉넉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그 속내에는 시커먼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안 된다. 여긴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과거에 집착하는 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만 하고 사실 거예요? 그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현대적인 재테크니 합리적인 노후 설계니 하는 말들을 쏟아내며 제 신념을 낡고 비합리적인 고집으로 몰아붙였어요. 평생을 올곧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아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찾으려 했단다. 그 사람의 꿈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제 애원은 아들에게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는 비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어머니. 그놈의 먼지 쌓인 취미생활 좀 그만 우려먹으세요. 그래서 그 대단한 연구로 우리한테 밥 한 톨이라도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남편의 삶, 그의 꿈, 그리고 그것을 지켜온 제 믿음까지 모든 것이 아들의 탐욕 앞에서 한 줌의 재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죠. 아들은 그렇게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밟고는 마치 큰 숙제라도 끝낸 사람처럼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아들은 교묘하게 다른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더군요.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고집만 세지셨다.
내가 어떻게든 어머니 노후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땅을 정리하려는 건데 도통 말씀을 안 들으신다는 식으로 자신을 효자로 포장하고 저를 문제 있는 늙은이로 만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조심스럽게 운을 떼더군요. 형수님, 민준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좀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이는 듯한 갑갑함이 몰려왔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남은 것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고집쟁이라는 오명뿐이었죠. 민준이는 계속해서 카카오톡이라는 것으로 무언가를 보냈어요. 시니어 대상, 스마트 자산 관리니 하는 것들이었죠. 열어볼 줄도 몰랐지만 설령 볼 수 있었다 해도 열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작은 화면 속 세상은 제 아들을 돈밖에 모르는 괴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제가 평생 지켜온 세상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고립되어 갔어요. 아들의 욕망은 이제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것이 되어버렸죠.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 물건 끌어안고 있어봐야 뭐해요. 그깟 사기 조각이 밥 먹여줍니까? 그 말들은 독충처럼 제 몸속을 파고들어 밤이고 낮이고 저를 괴롭혔죠.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밥도 넘기기 싫었고 볕 좋은 마루에 앉아있는 것마저 사치처럼 느껴졌죠. 친척들의 전화는 뜸해졌고 어쩌다 오는 전화는 저를 나무라거나 아들을 두둔하는 내용뿐이었어요. 세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사방이 꽉 막힌 벽으로 둘러싸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죽은 듯이 누워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그 사람의 평생은 뭐가 되는 걸까? 아들이 쓸모없는 짐이라 불렀던 그 유산, 먼지 쌓인 취미 생활이라 비웃었던 그 열정. 그걸 지켜줄 사람은 이제 세상에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들의 탐욕으로부터 세상의 무지로부터 그 사람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오수키인데 그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도 몸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다시금 단단한 사명감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죠. 저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향한 곳은 제 도피처이자 유일한 위안처였던 남편의 서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위로나 추억을 찾아 그곳에 간 게 아니었죠. 저는 싸우기 위해 그 방에 들어섰어요. 추억을 찾아 그곳에 간 게 아니었. 아들의 현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그 논리에 맞서 싸울 무기를 찾기 위해서요.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창문부터 활짝 열었어요. 방 안에 갇혀있던 무겁고 침체된 공기를 몰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는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건 더 이상 청소나 추억 회상이 아니었어요. 조사였죠. 먼저 남편의 연구 일지를 가장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꺼내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강진의 야산을 헤매던 일, 작은 도자기 파편 하나를 발견하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그의 모습. 하지만 저는 감상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추억이 아니라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밤낮으로 일지에만 매달렸어요.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깨알 같은 글씨를 읽고 또 읽었죠. 그러다 마침내 제 심장을 먹게 하는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일지였죠. 강진 사당리 일대, 가마터와 동일한 유형의 도편, 더펜, 이 우리 집터에서도 발견됨. 지층 구조로 보아 미발견된 3호 가마터일 가능성 농후함. 그 문장 아래에는 남편이 직접 그린 우리 집과 주변 땅의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붉은색 펜으로 집 뒤편의 작은 언덕배기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죠.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안개 속에서처럼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플래시백 장면. 10수년 전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어요. 남편은 마당에서 호미질을 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제게 달려왔죠. 그의 손바닥 위에는 흙이 잔뜩 묻은 작은 사기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이건 그냥 돌멩이가 아니야. 이건 1000년 전 고려의 숨결이라고.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땅값만 보지만 진짜 가치는 바로 그 아래에 있어. 우리 땅 밑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역사가 잠들어 있을지도 몰라. 당시에는 그저 남편의 열정이려니 하고 웃어넘겼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죠. 그건 단순한 취미나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의 연구와 관찰을 통해 얻어낸 학자로서의 확신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의 연구가 아직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어쩌면 아주 중요한 발견일 수 있다는 것을요. 아들이 먼지 쌓인 쓰레기라 불렀던 것이 사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들을 계속해서 뒤적였어요. 그러다 낡은 서류철 사이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낯익은 필체였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관장으로 있는 박 관장님이 보낸 편지였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보게, 자네의 사모 가마터 가설은 정말 흥미진진하네. 자네 말대로 결정적인 증거만 찾는다면 이건 한국 고고학계를 뒤집을 만한 대단한 발견이 될 걸세.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네. 편지를 읽는 내내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이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전문가의 인정, 객관적인 증거,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죠. 아들의 차가운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이 뜨거운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제 안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슬픔, 배신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단단하고 결연한 사명감이 들어섰죠.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명예를 지키고 조상의 땅을 지키며 아들의 탐욕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었어요. 제 눈빛에서 나약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강인한 결의가 채워졌어요. 다음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수없이 왔던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죠. 전시된 청자들의 푸른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지켜달라고요. 저는 유리관 속 국보들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지키려는 것의 역사적, 문화적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했죠. 저는 더 이상 평범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이 위대한 유산의 일부이자 마지막 수호자였죠. 박물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 들렀어요. 낯설고 두려웠지만 컴퓨터 교실의 문을 열었죠. 젊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어요. 고려청자 가마터, 문화재보호법, 화면에 떠오르는 글자들은 어려웠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알아야 했으니까요.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 오수키의 작지만 위대한 디지털 독립 선언이었어요.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파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 상처를 단단한 갑옷으로 만들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죠. 결심이 굳어지자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차가운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았죠.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생각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선은 이미 그어져 있었고 전쟁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었더군요.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악했어요. 제가 주민센터 컴퓨터 교실 문턱을 겨우 넘었을 때 아들은 이미 전화기 하나로 거대한 그물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은 먼 친척뻘 되는 동서에게서 들려왔어요. 형님, 민준이가 종친의 어른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나 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반쯤 섞여 있었죠. 아들은 종친회를 소집할 거라고 했대요.
가문의 중요한 재산을 논의해야 한다면서요. 물론 그가 말하는 논의라는 것이 결국 매각을 위한 수순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죠. 아들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해요.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 모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낡은 시골집보다는 편한 아파트가 낫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재산을 현대적으로 잘 관리해서 어머니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혔어요. 저를 판단력 흐린 늙은이로 만들고 자신은 효심 깊은 아들로 둔갑시킨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죠. 아들은 종친회라는 혈연으로 얽힌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제도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수기로 만들 작정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판단력 흐린 늙은이의 고집으로 치부해버리고 종친회의 결정을 방패 삼아 합법적으로 저를 몰아낼 계획이었겠죠. 위기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 싸움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어요. 제게는 제 믿음을 증명해주고 제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동맹이 필요했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박 관장님. 그분께 이 부끄러운 집안사를 드러내도 괜찮을까?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건 아닐까? 수십 번을 망설였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로 남편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유선 전화기에 다이얼을 돌렸어요. 박물관으로 연결된 전화 너머로 오랜만에 듣는 박 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죠. 저는 간략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꼭 한번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음 날 오후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아주었어요. 다음 날 저는 가장 아끼던 옷을 꺼내 입고 보자기에 남편의 연구 일지와 지도, 그리고 마당에서 발견했던 도편 몇 점을 소중히 쌌어요. 약속 장소인 찻집에 들어서자 박 관장님이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주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그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제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려 주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그저 옛 친구의 아내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자기를 풀어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는 제가 내놓은 자료들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의 손가락이 낡은 지도를 천천히 쓸어내렸고 남편의 일지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찻잔의 김이 다 사라질 때까지 찻집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이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고쳐 앉으며 제게 말했어요. 제가 친구로서가 아니라 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박사님의 이 가설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술적으로도 매우 타당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강진군을 넘어 대한민국 고고학계의 지도를 바꿔놓을 대발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에게 쓸모없는 취미라 모욕당했던 남편의 삶이 타인에게, 그것도 최고의 전문가에게 완벽하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박 관장님은 제가 가져온 도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더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아들이 제게 내밀던 것과 똑같은 물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는 스마트폰으로 도편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더니 무언가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보십시오. 아주머니. 이 푸른빛과 표면의 질감, 박물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보니 이건 의심할 여지 없는 고려청자 파편이 맞습니다. 그는 화면에 뜬 여러 장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제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들이 저를 무시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기술이 지금은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죠. 그는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아주머니, 이 자료들은 아주 중요하니
제가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원본은 아주머니가, 사본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합시다. 이제는 이렇게 이중으로 해둬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는 제 동의를 얻어 남편의 일지와 지도를 스마트폰으로 꼼꼼하게 촬영했어요. 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파괴의 도구가 될 수도 보존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강진의 문화재 정책,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종친회는 언제라고 하셨지요? 제가 날짜를 말해주자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친구로서 돌아가신 박사님의 명예를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찻집을 나설 때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가 낡은 집에 홀로 고립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뒤에는 천년의 역사가, 남편의 평생이,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그날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들의 탐욕이 최고조에 달해 모든 종친들 앞에서 그의 민낯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을요. 제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용한 자신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결전의 날 종갓집 대청마루의 공기는 쇠처럼 무겁고 차가웠어요.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박 관장님과 함께 문턱을 넘었죠. 이미 대청마루에는 수십 명의 종친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게 날아와 밝히는 것 같았죠. 아들 민준이가 미리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흘리고 다녔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가장 아랫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박 관장님은 제 뒤편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죠. 회의가 시작되자 민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펼쳐 보이며 마치 대단한 사업 발표라도 하는 것처럼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죠. 그는 제 외로움에 대해 말했고 저의 불안한 노후에 대해 걱정했으며 저의 경제적 무능함에 대해 안타까워했어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과거에만 집착하는 고집불통 늙은이였고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효심 깊은 아들이었죠. 땅의 평당 시세, 매각 후 예상 수익, 그리고 그 돈으로 저를 얼마나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까지 보여주더군요. 그럴듯한 숫자와 논리 앞에서 몇몇 종친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아들의 저 연극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준비해온 보자기를 풀었어요. 아들의 화려한 발표 자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낡고 초라한 것들이었죠. 손때 묻은 남편의 연구 노트, 누렇게 바랜 지도, 그리고 부드러운 헝겊에 쌓인 작은 흙덩어리들. 대청마루에 앉은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가장 낡은 연구 노트를 펼쳐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남편은 평생 이 땅 아래에서 고려의 숨결을 찾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젊은 시절부터 그가 흙먼지 속에서 보냈던 수십 년의 세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꿈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낡은 지도를 펼쳐 그의 손때가 묻은 바로 그 지점을 가리켰죠. 남편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고려의 가마터가 잠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참지 못하고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소설 쓰세요? 다들 바쁘신 분들 앞에서 지금 무슨...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 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좌중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죠. 그는 먼저 종친 어른들께 정중히 인사를 올린 뒤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강진 고려 청자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큐레이터 박성철입니다.
돌아가신 이 교수님은 제 오랜 버시자 제가 가장 존경했던 학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들어보이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가치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연구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수십 년간의 자료 분석과 현장 답사를 통해 얻어진 학술적 가설이라는 점, 제가 가져온 도편들이 고려시대의 것이 맞다는 점, 그리고 남편의 가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것이 갖게 될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요. 그의 차분하고 권위 있는 설명이 이어질수록 대청마루의 공기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림이 커졌고 저를 향하던 의심의 눈초리들은 이제 경이로움으로 바뀌어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박 관장님이 품에서 태블릿 PC라는 것을 꺼내들었을 때였어요. 제게는 아들의 무시와 제 자신의 소외감을 상징하던 바로 그 물건이었죠. 그는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그것을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는 남편이 지도에 표시했던 바로 그 자리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고려청자 가마터가 3D 영상으로 복원되어 있었어요. 만약 이 교수님의 가설이 맞다면 우리 땅 밑에는 바로 이런 모습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가설이 생생한 이미지로 눈앞에 펼쳐지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어요. 아들이 보여주었던 평당 시세표 따위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광경이었죠. 천년의 세월이 아들의 속물적인 숫자들을 단숨에 집어삼켜버리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민준이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죠. 그래서 그깟 사기 조각이 밥 먹여줍니까? 재산은 미신이고 죽은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폭언이 대청마루를 울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종친 어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아들은 제 아버지를 그리고 조상 모두를 욕보인 페류나가 되어 스스로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아들을 차갑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종친들을 향해 돌아보며 제 마지막 말을 전했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땅을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땅을 국가에 기증하여 제 남편의 이름으로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언은 아들의 탐욕으로부터 유산을 지켜내겠다는 저의 완벽한 독립선언이었어요. 모든 종친들이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 순간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신 종손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그는 민준이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불호령을 내렸어요. 내 이놈, 아비의 명예에 똥칠을 하고 조상을 욕되게 하였으니 너는 더 이상 우리 이씨 가문의 자손이 아니다. 그것은 출교 추 가문에서의 영원한 추방을 의미하는 가장 무서운 선고였어요. 종손께서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가문의 이름으로 제 고결한 결정을 지지하고 돕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바로 그 전통의 이름으로 그는 완벽하게 심판받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대청마루 너머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죠. 눈물 나게 시린 하늘이었어요. 그것은 승리였지만 너무나도 아픈 승리였어요. 종친회가 끝난 뒤 종갓집 대청마루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아들은, 제 아들 민준이는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그곳을 떠났죠. 그 뒤로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 역시 아들을 찾지 않았고요. 찢어진 상처는 꿰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대로 아물도록 놓아두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제 승리는 통쾌하기보다는 아렸고 기쁘기보다는 서글펐어요. 아들을 잃고 얻어낸 승리였으니까요. 진정한 화해는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어요. 며칠 뒤 민준이의 아들, 제 손주 녀석이 혼자 저를 찾아왔더군요.
대학생이 된 후로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아이였죠. 녀석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 대신 제가 사죄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유산을 저희 세대가 부끄럽지 않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저는 말없이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며칠 뒤 손주 녀석은 대학교 친구 몇몇과 함께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고려청자 가마터 발굴 자원봉사단이라는 어설픈 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고요. 아이들은 서툰 솜씨로 집 주변의 잡초를 뽑고 발굴에 방해가 될 만한 돌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세대 간의 치유였어요. 잘못을 저지른 세대의 용서가 아닌 다음 세대의 책임감 있는 계승. 저는 그 아이들의 땀방울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보았어요. 제 결심이 세상에 알려진 뒤 저희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문화재청과 강진군청에서 나온 하얀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집을 드나들었죠. 그들은 남편의 낡은 지도를 최신 장비 위에 펼쳐놓고 수없이 측량했고 제가 내어준 연구 노트를 복사해가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 시굴 조사가 이루어지던 날이었죠. 손주 녀석과 자원봉사단 아이들, 박 관장님과 공무원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첫삽을 떴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았다 하는 외침이 들려왔어요.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영롱한 비색 빛을 머금은 작은 사기 조각이었죠. 남편이 지도에 표시해 두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 순간 모두가 환호성을 터뜨렸고 저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의 평생이, 그의 꿈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우리 집터는 공식적으로 사적 제노 강진 사당리 3호 가마터로 지정되었고 나라의 보호를 받는 땅이 되었죠. 제 개인의 땅이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된 거예요. 제 이야기는 강진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어요. 한 평범한 할머니가 아들의 탐욕에 맞서 가문의 유산을 지켜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며 큰 반향을 일으켰죠. 얼마 뒤 저는 강진군 의회로부터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죄인처럼 불려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은 자리였죠. 군수님은 제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사례를 계기로 새로운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개인 소유의 땅에 있을지 모를 비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고 저처럼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사람에게는 세제 혜택과 포상금을 주는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였죠. 제 작은 몸부림이 저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제도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가마터가 있던 자리에는 소박하지만 기품이 있는 작은 역사 공원이 조성되었죠. 그리고 그 공원 한쪽에는 제 남편의 이름을 딴 이정훈 기념관이 세워졌어요. 그곳에는 남편의 낡은 연구 노트와 지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찾았던 첫 번째 도편이 전시되었죠. 저는 주말마다 그 공원에서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흙으로 그릇 빚기 체험 교실을 열었어요. 아이들의 작은 손에 부드러운 흙을 쥐어주고 천년 전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남편이 남긴 지식과 저의 경험을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어요. 유산이란 그렇게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영원해지는 것이니까요. 몇 년이 더 흘렀어요. 기념관은 이제 강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죠. 어느 화창한 오후 훌쩍 자란 손주 녀석이 저를 찾아와 태블릿 PC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는 증강현실 AR이라는 기술로 생생하게 복원된 가마터의 옛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할아버지의 연구를 볼 수 있어요. 저희가 할아버지의 모든 자료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했거든요. 손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손자가 보여주는 태블릿 PC 속 세상과 창밖으로 보이는 실제 발굴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한쪽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천년 전의 역사가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저의 길고 아팠던 싸움은 끝났어요. 남편의 유산은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단단한 다리가 되어 영원히 이곳에 남을 거예요. 저는 평화로운 미소로 강진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제 개인의 아픔이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유산이 되어 빛나고 있었죠.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법이죠. 한 사람의 용기는 개인의 복수를 넘어 모두의 자부심이 되는 영원한 유산을 남겼어요. 어쩌면 가장 고요한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울림이 될 수 있는지도 몰라요.